볼게요. 고1 내용 얘들아. 아, 또 고2 건데 뭐야? 자, 볼게요. 36번. 어려운 문제 맞아요. 어려운 문제 맞는데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일부러 집합으로 좀 해석을 해놨어요. 일부러. 거기 있는 문장도 이렇게 집합으로 바꿔보고 이 집합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풀어서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A라는 집합이 다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얘의 원소가 알파와 베타였는데 fx와 gx는 2차 함수였대. 하나는 2차 계수가 2였고요. 하나는 2차 계수가 1이어서 둘 다 아래로 볼록인데 폭이 누가 더 좁아? f가 좁아? 아니면 g가 좁아? G? 절대값이 클수록 좁죠? 폭이 좁아진다? f가 좁아요, f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삐끗하면 아예 못 푸는데. 자, 그러면 얘 곱해서 0 된다라고 했으니까 fx가 1이 되거나 또는 gx가 1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때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1이라는 직선, 그리고 y는 gx라는 그래프와 y는 1이라는 직선, 이 만나는 교점의 x값이 알파, 베타 딱 두 개밖에 안 나왔대. 자, 그럼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직선이랑 만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몇 개야? 네? 4개요? 2개죠, 2개. 아, 다 합쳐서? 그쵸, 다 합쳐서는 이제 4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4개가 아니라 이제 2개였대. 그럼 뭐 되게 특별한 상황이었지. 자,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그러면 이때 어느 하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접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게 F가 접할 때인지 G가 접할 때인지 경우를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결국에 우리가 알파, 베타 다 K까지 찾아서 다 더하시오라고 했죠.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값이었어요. 자, 보시면은 먼저 F라는 녀석이 접한다라고 봅시다. 이걸 하다 보면 한 방에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다음 시도에서 구할 수도 있으니까. 자, 경우 나누는 거. F랑 이렇게 한 점에 접하고 그러면 이 접점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될 텐데,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G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어야 교점이 총 Y는 1과 2개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되는 경우. 그러면 또 경우 나눠서 이번에 G랑 접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반대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가 이렇게도 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지. 그때는. 됐나요? 왜? 각각 접하는 경우? 아,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는데, 자, 각각 접하는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fx랑 gx랑 만나는 교점이 몇 개야? 예? 2개가 되는 거지. 근데 알파가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중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펴보시면서 어떤 케이스인지를 좀 더 줄여가야 돼요. 그러면 알파가 이렇게 중근이니까 선생님이 알파 둘 다 근으로 가지면서 이러한 이차함수들 그렸는데, 자, 먼저 얘 봅시다. y는 1이랑 만나는 교점이 그래서 알파와 베타였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케이스를 보면은 둘이 만나는 교점이 이제 여기 하나랑 저기 왼쪽 위에서 하나 더 만나겠지. 왜? 얘가 폭이 약간 F보단 넓으니까 언젠가 저 위에서 만나게 된다. 근데 그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뭐가 된다? 베타 플러스 3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왜? 베타보다 큰 값이잖아. 베타 플러스 3은. 그래서 이 그림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 G가 저 폭이 넓으니까 언젠가 이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베타 플러스 3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네요. 자, 이 그림 좀 수정을 할게요. 이 모양이 될 것 같으니까 fx 빼기 k, gx 빼기 k의 곱이 0되는, 즉 얘도 fx랑 y는 k라는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개수, gx랑 y는 k랑 만나는 교점 개수가 총 3개가 나온대. 그때 그 3개의 합이 12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제 k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참수의 중요 포인트는 대칭성이기 때문에 자, 여기 베타에서 베타 플러스 3까지 이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똑같은 위치니까 얘도 이 길이가 3 되죠. 즉, 이 교점의 x 좌표, 즉 베타 플러스 3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x값이 누구 넣었을 때야? 알파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다. 이 교점의 x좌표가. 그리고 얘 더 이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긋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 아래는 교점이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그 위로도 4개 나오지. 그러면 3개 나올 때가 결국 뭐라고? 이 직선이 y는 k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와 베타 가운데 대칭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여기는 대칭축이 지금 알파죠. 그럼 얘가 알파니까 이때 이만큼 길이, 즉 베타 플러스 3이랑 얘랑 가운데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알파가 있었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여기 뭐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네모랑 베타 플러스 3이랑 2로 나눈 게 알파였으니까 이게 2알파 되는 거죠. 네모 값이 얼마 나온다 이제? 2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게 그 세 개의 합이 12라고 했었으니까 이 네모 그리고 베타 플러스 3 더하면은 뭐가 된다고? 가운데 2배 된다고. 그래서 이 세 개, 얘랑 그 다음에 요 녀석, 그 다음에 누구까지? 여기에서 알파 빼기 3까지 더한 게 총 1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2알파랑 알파 빼기 3 더한 게 12가 된다. 그 세 실근의 합이다, 얘가. 합이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다시. 왜? 여기 네모랑 이 베타 플러스 3이랑 가운데에 누가 있었다고? 알파가 있었으니까 이 둘의 합은 가운데에 2배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2알파라고 쓴 거예요. 질문하지만 이제 올 것 같아서 왜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또 얘기해 줬잖아. 자, 따라서 3알파가 15니까 알파라는 녀석은 이제 5라는 걸 찾게 된다. 5라는 거. 그러면 gx는 식이 완성되죠. 꼭지점의 x좌표가 5였다라는 뜻이니까 x-5의 전체 제곱이고 2차 계수는 1이었으니까 생략 최소값 얼마? 1 되는 거니까 꼭지점 좌표가 5,1이었기 때문에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1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fx라는 녀석은 누구랑 누구를 근으로 갖는 거야?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근으로 갖는 녀석이니까 알파가 이제 5였으니까 fx는 2 곱하기 x 빼기 5 곱하기 x 빼기 베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때 이제 이 베타 플러스 3 넣었을 때 값이 서로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G 베타 플러스 3이랑 F 베타 플러스 3이랑 같은 거죠? 예? 이거 미안해. 플러스 1까지. 땡큐. 자,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고 해서 베타 플러스 3 한번 집어넣어 주면은 베타 플러스 3 빼기 5니까 베타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여기에다가 베타 플러스 3 집어넣어주면은 2 곱하기 베타 빼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3, 그리고 플러스 1 나온다. 그러면 1은 어차피 생략하고 베타 빼기 2도 하나씩 지워버리면은 베타 마이너스 2는 얼마다? 6이다 라고 해서 베타 값이 이제 8 나온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이 결국 뭐였다고? K 값이었다고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K 값 계산하시면은 37 나옵니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그래서 다 더하면 50 나온다. 그래서 그 교점이 2개였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지만 Y는 1에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알파가 2 겹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가지 케이스로 줄인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실근이 베타 플러스 3이었으니까 이 그림이 지워지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A, 집합 AN을 배수 집합이래요. 이때 n의 배수와 2의 배수 교집합이 2n의 배수였다. 그리고 90이라는 녀석이 2의 배수 집합에서 n의 배수를 차집합한 녀석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9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개수. 자, 먼저 n의 배수와 2의 배수를 교집합했더니 2n이 만들어졌대. 자, 얘가 뜻하는 거는 2와 n은 뭐였다? 서로소였다. 그래서 n의 값은 일단 홀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때 왜냐면 여기서 교집합이니까 n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공통인 원소들이니까 공배수죠. 공배수. 그래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인데 그 중에서도 2n이 되었으니까 이 둘이 곱했다라는 거는 2와 n이 서로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은 일단 홀수가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조건이 90이라는 원소가 2의 배수에서 n의 배수를 차집합한 녀석이 되는데 그때 그 원소가 90이었대. 그럼 여기에서 또 나타내는 거는 차집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만약에 이렇게 두 집합이 있으면 차집합이면 즉 90이라는 녀석이 어디에는 2의 배수에는 속하고 n의 배수에는 속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9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뭐의 배수 되면 안 돼? n 값이 3도 안 되고 5도 안 되지. 9도 안 되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이 n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씁니다. 따라서 n이라는 녀석은 일단 90의 약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90의 약수가. 그러면 우리가 90의 총 약수 개수 몇 개죠?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따로 공통수학 원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에 나가니까. 뭐야 이거 미안해. 1. 그래서 몇 개? 1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12개 중에서도 이제 홀수인 약수 개수는 전체 12개 중에서 짝수인 약수 개수를 빼주면 되지.
짝수인 약수가 되려면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 3제곱 곱하기 5라는 녀석의 약수 개수만큼 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2를 이렇게 빼주면 홀수인 약수 개수는 이렇게 6개 나온다. 짝수인 약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전체 개수고요. 90에. 자, 따라서 지금 원하는 게 그 중에서도 뭐가 되면 안 된다고? 이제 n은 홀수였는데 우리 90 이하의 홀수 개수 몇 개? 45개 중에서도 이제 이 홀수인 약수 개수만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래서 39개 만들어진다. 90의 약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개수에서 90의 약수 개수인데 그 중에서 이제 홀수인 약수 개수를 빼준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축구, 농구, 야구 세 종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했더니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64%, 퍼센트테이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전체 학생 수를 100K라고 할게요. 근데 필기노트에다 내가 K라고 써놨어. 오타가 있으니까 100만 넣어줘 나중에. A라는 녀석의 원소 개수는 그러면 64K가 되죠. 64%라고 했으니까 전체. 그 다음에 농구 몇 퍼센트? 52%니까 52K. 그 다음에 야구 이번에 월드컵 하잖아. 아니 야구 말고 축구. 별로 큰 흥미는 안 생기지만.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한 종목만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46%래. 자, 한 종목만 좋아하는데 그러면 A만 좋아하거나 B만 좋아하거나 C만 좋아한다라는 건데 그 한 종목만 혹은 나중에는 한 과목만 있는 녀석이니까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이 한 종목만 이제 좋아하는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걸 연산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들어가는 수를 x, y, z라고 할게. 그래서 x, y, z의 합이 얼마다? 거기에서 한 종목만 좋아하는 학생이 46%라고 했으니까 46K라고 이렇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종목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12%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 세 개 모두 겹치는 데가 이제 12K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원하는 게 누구냐면 두 종목만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겹치는 것들 중에서 우리는 세 개 모두 좋아하는 애들 차집합해야 되는 거니까 두 종목만 좋아하는 학생들이 지금 주황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PQ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원하는 게 이 PQR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이 이제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집합 3개니까 세 집합의 합집합 원소 개수. 얘도 공식이 있죠. A의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 C 원소 개수에서 둘씩 겹치는 거 빼주고 세 개 겹치는 거 더해줘야 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할 거 집어넣어 주면은 64K, 52K, 38K. 그 다음에 얘가 P 플러스 12K, Q 플러스 12K, R 플러스 12K.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보면은
마이너스 묶어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에다가 12K 3개 더해졌으니까 36K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2K였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싹 다 연산을 해주시면은 얘가 130K 마이너스 PQR 합이 된다. 그게 이제 누구랑 같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 Y, Z 더하고 PQR 더해서 12K까지 더한 거죠.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6K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46K 그리고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R에다가 이제 12K까지 이렇게 더한 값이 된다. 서로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거 두 개 같다라고 해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은 몇 K가 되냐면 36K가 나옵니다. 36K. 그러므로 합집합 130K에서 36K를 빼니까 몇 K야? 얘가 94K가 되는데, 자, 이때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서 이 세 종목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몇 명이었어? 12명이 있었지. 12명. 그래서 여기 바깥에 얼마가 있었다? 12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종목 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 그래서 전체 100K에서 12를 뺀 게 합집합 몇 K라고? 94K라고. 따라서 6K가 12니까 K가 2 나온다. 원하는 게 PQR 합이었죠? 그래서 PQR 합이 36K였으니까 총 72가 된다. 자, 명제의 정의부터. 자, 명제의 정의는 참거짓을 분명하게 혹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나 식을 보고 이거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으면 걔네들은 다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참인 녀석을 참인 명제, 거짓이면은 거짓인 명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명제랑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조건이라는 녀석이 있죠. 조건은 어떻게 뭘 조건이라고 불러?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의 변수의 값에 따른 참거짓이 적용될 때 이러한 문장이나 식. 미지수를 포함하며, 그게 미지수가 변수예요. 이 미지수를 포함하며 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된다? 걔는 조건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명제와 조건 다 합쳐서 그냥 소문자 이 PQR로 많이 나타내는데, 조건에는 특히나 이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PX 혹은 QX, RX 뭐 이렇게 변수를 넣어주는데, 변수도 생략을 좀 많이 해서 명제와 좀 비슷하게 쓰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제와 조건 정의 확인해 두시고, 이 두 녀석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은 앞에다가 뭘 붙여? 낫을 붙이지. 물결 표시. 읽을 땐 영어로 낫으로 읽으면 되는데, 자, 이때 이 P에
부정 혹은 Q의 부정, R의 부정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이 조건식에서 이 조건에서도 참이 되게 하는 이 미지수 값들을 모아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이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은 대문자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어서 이때 이 두 조건에 대해서 참인 원소들을 모아둔 그냥 해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를 모아둔 집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이런 애들도 같이 집합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와 부정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맨 아래쪽 보시면은 명제에서 이 두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어떤 화살표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읽을 때는 P이면 Q이다 라고 읽으면서 이 앞에 있는 즉 화살이 나가는 쪽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결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인데, 이때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또 따져줘야 되는데, 이 명제의 참거짓을 어떻게 따지냐면 각각의 조건들의 진리집합 P와 Q의 포함 관계를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됐을 때 우리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원소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 거짓임을 밝힐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 거짓을 밝힐 때 뭐를 들으라고 하냐면 발레를 들으라고 해요. 반대되는 예시. 그래서 이 발레를 찾을 때는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차집합한 녀석들의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레를 들 때는 반드시 가정 빼기 결론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겨서 보면은 이제 명제에 이 P면 Q이다의 명제 역과 대우가 나오는데, 자 역은 가정과 결론을 그냥 뒤바뀐 명제니까 Q이면 P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집합에서 잠깐 대우를 했었죠?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바꿔주고 부정하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해서 이때 명제와 그 녀석의 대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었다면 누구도 대우도 따라서 참이 된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얘가 참이면은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 되고요. not P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데, 이 둘의 포함 관계를 보시면은 P의 여집합이 어떻게 더 큰 집합이 되는 거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우도 따라서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 참과 거짓을 나눌 때 명제가 좀 보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대우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증명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또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이 명제 P면 Q이다를 가지고 특히 참일 때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얘는 한 줄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냥 P면 Q이다예요. 아직 참과 거짓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밝혀야 되는데,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화살표를 두 줄로 쓴 녀석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얘는 참인 거예요. 그때 집합의 포함 관계도 이미 나온 상태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때 이 두 조건에 대해서 P면 Q이다를 가지고
P는 Q가 되기 위한 우리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문장을 읽었을 때 주어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어를. 그래서 주어를 확인했을 때 주어 쪽 기준으로 화살표가 나가게 되면은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화살표가 주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부족해서 필요하니까 조건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 주어가 누군지 확인하시고 그 주어 쪽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포함되게 하는 건지를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명제 증명에서 그냥 용어들 뭐 정의, 증명, 정리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정리는 그냥 증명될 때 쓰이는 약간 도구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형광펜 쳐져 있는 게 이 증명 방법에서도 간접 증명 있는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듯이 귀류법이 나옵니다. 흔히 모순법이라고도 불러요. 명제 또는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서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모순이 드러남을 이용을 해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좀 이따가 연습을 할 거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용을 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도 알아두시고, 넘기시면은 이제 부등식 증명할 때 나오는 기본 성질들 알아두시고, 그 아래 제일 중요한 절대부등식에서도 여러 가지 부등식 중에서도 첫 번째 뭐가 있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있어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뭐 내용만 딱 정리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난이도가 정말 적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를 읽어가면서 아 이거 산술기하평균 쓰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은 쉽지만은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주어진 전제 조건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두 양수 A와 B에 대해서 A 양수, B 양수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평균은 우리가 흔히 구하는 평균 구할 때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죠. 그 녀석이 산술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곱해서 그 수만큼 제곱근을 씌웁니다. 3개 곱하면 세제곱근을 씌우게 돼요. 예전에는 3개짜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더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 부등식 단원에선 중요 포인트가 이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두 양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하죠. 항상 이걸 꼭 구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뭔가 최소값이 나왔을 때, 최대값이 나왔을 때의 어떤 미지수 값을 또 찾을 때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식보다는 이 분수가 좀 짜증나니까 양변에다 2를 곱한 요 식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니,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 사용을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양수 조건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양수 플러스 양수 꼴의 최소값을 구할 때,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양수 곱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포인트가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양수 곱하기 양수꼴의 최대값을 구할 때도 나와요. 양수 곱하기 양수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우리가
산술기하로 접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는 이제 합이 일정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합이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같이 또 나오는 또 하나의 부등식 이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얘는 전제 조건이 이제 양수 조건이 아니에요. 뭐?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A, B, 뭐 X, Y에 대하여 어떤 두 실수, 얘는 식의 어떤 구조 형태를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환경에서 어떤 제곱합들끼리 서로 곱한 녀석이랑 얘네들을 적절히 믹스시켜서 ax 플러스 by라는 녀석의 전체 제곱이랑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크거나 같다? 왼쪽, 오른쪽.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또 3개짜리 또 등장을 합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여기에 뭐 이제 c랑 z까지 추가를 한다면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이랑 섞어서 ax, by, cz 제곱이랑 비교하면 또 왼쪽이 크거나 같다. 항상 제곱합의 곱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등호는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이 순서만 좀 지켜주시면 돼요. 순서만. 그 비례 관계가. 그래서 얘는 실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등식, 대소 관계를 좀 찾을 때.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떠한 제곱합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든지 이런 실수 조건이 있다라든지 확인할 때 우리가 직접 식의 구조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준다. 자, 전체 집합이 1, 2, 3, 4고요. 다음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집합 A의 모든 원소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다 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은 0초과 3 미만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뭐 P라고 한다면 P라는 집합의 원소는 누구밖에 없어? 1과 2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P의 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은 아닌 부분 집합을 뭐라고 하겠다? A라고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 2로 만들어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A라는 집합이 2만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세 번째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한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볼게요. B 집합에 대한. 자, B라는 집합 보시면은 어떤 원소, 어떤이죠, 이번엔 어떤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그 X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결국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뭐가 되면 안 된다?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집합이 돼버리면은 하나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이제 명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이 들어간 명제와 어떤이 들어간 명제 서로 반대되는 건데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B라는 집합은
A에 들어가는 원소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그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A가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럼 반드시 B도 뭘 갖고 있어야 돼? 1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B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4 빼기 1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2의 세제곱 되는 거고, 얘도 같은 방법으로 2의 세제곱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1과 2 갖고 있을 때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 B라는 녀석은 1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왜? 교집합했을 때 1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또는이에요. 1 또는 2를 포함하는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또는 2니까 1 갖고 있고 2 갖고 있지 않을 때, 1 갖고 있지 않고 2 갖고 있을 때, 1, 2 둘 다 갖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더하던지, 아니면은 얘 반대 생각하면 1과 2를 다 갖고 있지 않는 부분 집합으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16개인데 2의 대제곱, 반대가 어떻게 된다고? 1 그리고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16에서 4를 빼주면 12 이렇게 만들어진다. 원하는 게 이제 누구였어? 여기에서 순서쌍의 개수니까 어차피 한 개짜리 1 곱하기 8, 1 곱하기 8, 그리고 1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에다가 12 더하면 28 나온다 라고 해서 순서쌍의 개수는 총 28개 나온다. fx와 g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 이차함수죠. 아래로 볼록 대칭축 1. 이 녀석 절대값이 있는데 원래 그냥 절대값 이렇게 있으면은 V자로 꺾이는 거지. 근데 얘 마이너스 곱해졌다는 건 X축 대칭시켰기 때문에 A자로 이렇게 꺾이는 녀석입니다. 꼭지점 좌표는 t,11이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X는 T예요. 여기가 t,11. 얘는 1, 얼마? 5 이렇게 나온다. 1,5. 자, 저런 형태인데, 자, 이때 hx라는 녀석을 구간별로 좀 나눴대요. f와 g를 비교했을 때 작은 녀석을 f, 그때 또 비교했을 때 또 작은 녀석을 g. 그러니까 hx는 둘을 비교했을 때 작은 쪽, 즉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hx로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졌을 때. 그래서 둘 중 작은 거. 그래서 이 hx에 대해서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어떤 실수니까 하나만 만족해도 우리 참이 되는 거예요. 그때 y는 hx와 y는 k의 t인데 거기 이제 꼭지점 위치. 자, 꼭지점의 x좌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hx의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함수 교점 개수가 3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만족하는 k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합을 구하시오. t,11이 더 위에 있으니까 y는 11 기준으로 이때 이 가운데, 즉 둘의 어떻게 보면 왼쪽은 x는 1대칭이고요. 오른쪽은 x는 t대칭이죠. 그래서 저 t값과 1의 값이 서로 똑같을 때 한번 봅시다. t가 1이었다면 두 대칭축이 겹치니까, 자, 그러면 hx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때 뿌려먹었는데 그걸 안 챙겼네? 여기 싼분필 써야겠다. 괜히 비싼 거 뿌려먹었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그래프 비교했을 때, 너무 보라색으로 했나? 그냥 흰색으로 할 걸. 자, 초록색이랑 빨간색만 보세요. 그럼 두 개 비교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hx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별 티가 안 나네. 흰색으로 할 걸 그랬나? 벌써 쉬는 시간이야? 아닙니다. 자, 다시 흰색으로 좀 할게요. 별 티가 안 나네. 자,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덧칠한 녀석이 hx 그래프예요. 그러면 hx 그래프랑 나왔는데, 자, 이때 여기가 지금 1,5였으니까 k가 얼마면은 교점이 3개 나오니? k가 1이면은 두 개. 말해줘. 얼마 됐을 때야? 1,5입니다. 생각 좀 하고 말하자. 자, 그래서 그쵸. 이때 k라는 녀석이 뭐가 되면 5가 돼버리면 교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나는 일단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 f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t가 변하기 때문에 이 t를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교점 개수가 언제 3개 나온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3개가 나오게끔 하는 k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이때 이 y 값은 얼마가 될까? t가 1일 때였으니까, 자, 이 직선 하나만 구해 볼게요. 이 직선 하나가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1 더하기 1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되겠다. 그랬을 때 저 이차함수랑 연립을 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2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랑 서로 같다라고 해서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빼기 6은 0 되죠. 그래서 2, 3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이때 x좌표는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x좌표가 얼마? 3이 된다. 그럼 3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가 얼마? 9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9. 그러니까 결국에 y는 k라고 해서 나와봤자 5부터 어디까지? 9 사이까지. 근데 9일 때는 어차피 2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5부터 8까지 k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5 하나, 6, 7, 8, 9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이제 얘를 스미 왼쪽으로 이 분홍색 A자 형태를 이동해 볼게. 여기 8 지날 때 y좌표가 8 지날 때끔 옮겨주시면, 쌤이 필기노트에다가는 다 옮겨놨어요. 자, 이렇게 t를 왼쪽으로 옮겼을 때 이렇게 그린다면, 즉 y좌표가 8 지나게끔 그려준다면 우리가 이제 hx가 누구야? 아래쪽에 있는 함수라 그랬지. 확인해보자.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 되다가 아래쪽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딜 지날 때 교점이 3개 나오니? 8 지날 때 3개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여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를 한 칸씩 한 칸씩, 즉 y좌표가 하나씩 떨어지게끔 우리가 만들어준다면 교점 개수가 3개 나오는 녀석이 언제? 5, 6, 7, 8 이렇게 4개일 때, k가 5, 6, 7, 8일 때만 교점이 3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거는 그림을 좀 자세히 그려놨으니까 한번 얘네들 어떻게 그리는 건지. 그 다음은 볼 필요 없어. 선생님 왜 오른쪽으로는 이동 안 해요? 얘네들은 둘 다 대칭인 함수였기 때문에 한쪽만 보시면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k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5, 6, 7, 8 더해주시면 얼마?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나가도록 할게요.